안녕하세요. 지혜의 독서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에밀 시오랑의 책을 소개했는데 그 에밀 시오랑이 불안과 고독, 우울 등 어두운 인생의 어두운 부분을 논하면서 인생을 말을 했다면 이번에 소개할 책은 약간 다른 분위기로 인생에 대해서 격려하고 방향을 논하고자 하는 그런 시를 담은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책의 제목은 시로 납치하다입니다. 작가는 류시화입니다. 류시화 씨가 직접 시를 쓴 것은 아니고 세계 각국의 유명한 시들을 엮어서 본인의 말하고자 하는 그런 주제와 맞는 시들을 엮어서 낸 엮은 시집입니다. 이 시집의 특징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마다 류시화 씨 본인의 개인적인 경험이나 해석, 그런 감상들이 곁들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는 이런 상황에서 쓰여졌다. 이 작가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시에 대한 정보가 곁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 읽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이나 시가 멀리 느껴지는 사람들도 친숙하게 시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두 번째로는 류시화 작가에 대해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그의 책이 갖고 있는 특유한 철학적 분위기가 있죠. 이 시집에 담겨있는 시들도 전체적으로 류시화 씨의 철학이 담겨있는 그런 철학을 반영하는 시들이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윌리엄 블레이크의 천사와 나눈 대화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윌리엄 블레이크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한 알의 모래 속에서 세계를 보고 한 송이 들꽃에서 천국을 본다라는 시로 유명한 시인입니다. 이 시는 교보문고의 현판으로 걸린 적이 있어서 그때 훨씬 더 유명해진 시이기도 합니다. 천사와 나눈 대화입니다. 나의 탄생을 주관한 천사가 말했다. 기쁨과 웃음으로 만들어진 작은 존재여, 가서 사랑하라. 지상에 있는 그 누구의 도움 없이도. 네, 짧은 시죠. 류시화 작가는 이 시에 대해서 이렇게 덧붙여서 말합니다. 어릴 때부터 윌리엄 블레이크는 창가에서 신과 이야기하거나 나무 위에 천사를 보는 등 신비 체험을 했으며 훗날 그것을 시로 표현했다. 자신에게서 그림을 배운 남동생이 젊은 나이에 폐결핵으로 죽었을 때에는 동생의 영혼이 기쁨의 박수를 치며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 고통과 상실을 겪지만 이 세상과 자연 속에는 순수한 아름다움이 가득하다는 것이 그의 사랑이었다. 살아있을 때에는 몽상가와 미치광이 취급을 받았으나 20세기에 와서 예언자적 시인으로 평가받게 되었다. 우리 모두에게도 탄생을 주관한 천사가 있을 것이다. 연약하고 순진무구한 우리를 세상에 보내며 그 천사가 우리에게 해준 말이 분명 있을 것이다. 그런데 무슨 이유로 우리는 우리 귀에 대고 속삭인 그 천사의 말을 잊어버리게 된 걸까? 누가 도와주거나 설명해주지 않아도 세상은 경이로운 대상으로 가득하다. 우리의 의무는 그것들을 사랑하는 일이다. 사랑은 우리를 취약하게 만들고 정체성을 흔들며 과거의 상처를 상기시키기도 하지만 짧은 생 동안 진정한 기쁨을 주는 것은 사랑이다. 본래 기쁨과 웃음으로 만들어진 존재인 우리. 가끔은 자신의 탄생을 주관한 그 천사와 나눈 대화가 기억나는가? 그리고 이 책의 특징이자 매력 세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명한 시들이 있습니다. 구절만 얼핏 들어도 들어본 시들에 대해서 정확히 작가가 누구이고 그 시들의 뒷이야기가 숨겨진 뒷이야기를 알아내는 재미가 있는 책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도 한 번씩은 다 들어본 시일 텐데 그 사막에서 그는 너무도 외로워 때로는 뒷걸음질로 걸었다. 자기 앞에 찍힌 발자국을 보려고. 사막에서 길을 걸을 때 너무 외로워서 발자국을 보려고 뒤를 돌아서 걸었다는 이 시를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시를 쓴 사람은 오스텅스 블루라는 여자입니다. 제목은 사막입니다. 처음에 이 시를 류시화 작가가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해서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 뒷이야기를 지금 와서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이 시는 프랑스 파리 지하철 공사가 매년 시 공모를 하는데 거기서 1등으로 당선된 작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를 이 책에 소개하려고 어렵게 시인의 주소를 알아내서 파리에 사는 친구에게 허락을 받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친구가 그 시인의 집에, 작가의 집에 찾아갔는데 그녀의 전 남편이 문을 열고 이 친구를 맞아줍니다. 그리고 시인과 대화를 하는데 시인은 처음에는 이 시를 실어도 된다고 게재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시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어디가 완벽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너무도 외로워서 때로는 뒷걸음질로 걸었다라는 그 대목에서 너무도라는 말로는 그 당시에 자기가 느낀 외로움을 다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도라는 말은 너무나도 부족한 말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시는 그래서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 외로움을 완벽하게 표현해내지 못한 시이기 때문에 게재를 할 수가 없다. 완성된 시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랜 대화 끝에 이제 게재를 허락을 했는데 그러면서 알게 된 이야기 중 하나는 이 시를 쓰게 된 배경인데 그녀는 첫사랑에 실패를 하고 나서 엄청난 충격과 함께 정신착란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신병원에 들어가는데 그 정신병원에서 쓴 시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과연 그 첫사랑 하나 때문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충격도 있겠지만 그녀 자체의 외로움과 삶에서 느끼는 고독감이 터져버린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지금도 발작을 일으키면서 집안의 물건을 던지곤 했기 때문에 집안의 가구들은 다 쇠사슬로 묶여서 바닥에 고정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첫사랑과 헤어져서 정신병원에 들어갔다가 퇴원해서 나와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곤 했는데 나중에 정신착란 증세가 너무 심해져서 남편과도 이혼을 했대요. 그런데 여전히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그 이혼한 전 남편이 그 작가를 돌봐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녀와 대화를 나누고 나서 마음이 통한 다음에서야 시의 게재를 허락했다고 합니다. 시는 그 어떤 문학보다 소설이나 수필이나 연극 그 어떤 문학보다 극한 감정과 진실을 요구하는 그런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책의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류시와 시인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쓰여져 있다는 겁니다. 니키 지오바니라는 시인의 선택이라는 시에서 류시와 시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먼저 니키 지오바니의 선택이라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없다면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는 것. 그 둘이 같지는 않지만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없다면 내가 해야 할 일은 이미 갖고 있는 것을 원하는 일. 그리고 아직 원할 것이 더 남아있다는 사실에 만족하는 일. 내가 가야만 하는 곳에 갈 수 없을 때 비록 나란히 걷거나 옆으로 간다 할지라도 그저 표지판이 가리키는 곳을 따라갈 뿐. 내가 진정으로 느끼는 것을 표현할 수 없을 때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을 느끼려고 나는 노력한다. 그 둘이 같지 않다는 것을 나는 안다. 그러나 그것이 왜 인간만이 수많은 동물 중에서 유일하게 우는 법을 배우는가의 이유이다. 이 시의 뒤에 나오는 류시와 작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원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은 원하는 것을 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선택이다. 혹은 더 중요할지도 모른다. 원하지 않는 일을 하면 결국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 않는 쪽을 선택하겠다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어법이 아니다. 삶이 공공했을 때 나는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괴로워했다. 삶에 실패하고 있다고 느꼈다. 누구나 그런 경험이 있을 것이다. 어느 날 밤 바닷가에 누워 카시오페아 자리를 바라보면서 나는 한 가지 결심을 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없다면 적어도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모래를 털고 일어났다.
그것은 작은 결심이었지만 내 삶의 큰 줄기를 형성했다. 그때는 카시오페아가 육안으로 94개의 별을 볼 수 있는 별자리라는 걸 몰랐었다. 이 시는 선택에 대해 말하지만 사실은 선택할 수 없을 때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말한다. 진정으로 원하는 선택을 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원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기로 마음먹은 것은 원하는 것을 향한 문을 열어준다. 당신이 하지 않는 쪽을 선택하면 사람들은 그 이유를 물을 것이다. 굳이 타인에게 이유를 설명할 필요는 없다. 매 순간, 매일, 매번 우리는 갈림길에서 결정을 해야 한다. 삶에 갇힌 영혼들이지만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 울고 싶을 때에는 울어야 한다. 그러나 타협하지는 말아야 한다. 삶의 표지판들은 우리 자신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모비딕의 작가 허먼 멜빌은 말한다. 내가 가장 쓰고 싶은 글은 금지되고 팔리지 않을 것이라는 예감이 듭니다. 하지만 나는 다른 식으로는 쓰지 않겠습니다. 하지 않겠다는 결코 부정적인 선택이 아니다. 그것만큼 자신에게 신념을 주는 긍정적인 선택도 없다. 많은 이들이 원하는 곳에 이르기 위해 먼저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함으로써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삶은 내가 선택한 것들 뿐 아니라 하지 않기로 선택한 것들로도 이루어진다. 이상입니다. 이 시와 글을 소개하고자 한 이유는 저의 경우도 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제가 많이 동감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소개해드리고 싶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고 싶은 일은 할 수 없을 때 제일 먼저 제가 한 일은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표지판에 보면은 이쪽으로 오시오라는 표지판도 있겠지만 이쪽으로는 오지 마시오라는 표지판도 있는 법이죠. 저의 경우는 이쪽으로 오지 마시오라는 표지판을 보면서 저의 인생의 길을 걸어갔고 그렇게 해서 제 길을 찾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과 전혀 다른 삶을 살면서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온전한 자신의 삶을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이 책을 소개하려고 마음을 먹은 이유입니다. 혹시 남의 시선이 두렵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또 다른 시 한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시는 앨리스 워커라는 사람이 쓴 사랑받으려고 하지 말라입니다. 사랑받으려고 하지 말라. 자발적인 추방자가 되라. 너의 인생의 모순들을 숄처럼 몸에 두르라. 날아오는 돌들을 막고 너를 따뜻하게 하기 위해. 사람들이 환호하며 광기에 굴복하는 것을 지켜보라. 그들이 곁눈질로 너를 보게 하고 너도 곁눈질로 화답하라. 추방자가 되라. 초라해 보여도 혼자 걷는 것을 기뻐하라. 그렇지 않으면 혼잡한 강바닥에서 성급한 바보들과 함께 줄을 서야 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용기 있게 아픈 말을 하고 죽어간 강둑에서 즐거운 모임을 가지라. 사랑받으려고 하지 말라. 추방자가 되라. 죽은 사람들 사이에서 살 자격을 얻으라. 한때 미움받을 용기라는 심리학 책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꾸준히 회자가 되고 있는 책인데요. 그 책에서도 중점적으로 말하는 것은 자신의 감정에 대한 존중입니다. 저는 살면서 감정에 대한 존중뿐만 아니라 자신의 특징과 주관과 세계관 그리고 원하는 것에 대한 존중도 함께 따라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는 삶이건 간에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 자신의 주관대로 사는 삶이 결국에는 가장 후회하지 않는 삶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14세기 페르시아 시인인 하피즈의 모두 다 꽃이라는 시를 소개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제목이 모두 다 꽃입니다. 장미는 어떻게 심장을 열어 자신의 모든 아름다움을 세상에 내주었을까? 그것은 자신의 존재를 비추는 빛의 격려 때문.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 모두는 언제까지나 두려움에 떨고 있을 뿐. 이렇게 또 짧은 시입니다.
빛의 격려로 장미는 꽃봉오리를 피웁니다. 저 역시도 유튜브를 시작을 했는데 구독자가 최근까지도 0명이었습니다. 저는 저의 독서 기록을 남긴다라는 의의로 만족하면서 유튜브를 그냥 이어오고 있는데 어느 날 들어오니까 구독자가 1명이 생겼더라고요. 좀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빛의 격려 감사합니다. 저 또한 누군가에게 빛의 격려가 되는 유튜버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노력을 해야겠죠. 이상 지혜의 독서였습니다. 오늘 함께한 책은 류시화의 시로 납치하다입니다. 시를 해석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니까 이 시를 마음껏 해석하고 자신만의 시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지혜의 독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